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국제 유가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배럴당 22.65% 오른 24.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폭락세를 되풀이했던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24%, S&P 500 지수는 2.28%, 나스닥 지수는 1.72%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결국 8월로 한 달가량 전격 연기됐습니다. CNBC 등은 민주당 전대가 8월 17일부터 나흘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학습 효과로 인해 대규모 인원 참석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적용 기본 원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지급 대상에 대해 논의하며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정하고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으로 보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2%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틀 전만 하더라도 1,700선이 깨졌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2% 이상의 상승하면서 1,72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567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WTI 원유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았는데요. 이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 다우지수는 2%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지수 내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30% 캡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탄력 받을지 살펴보고요. 코로나19 여파에 타격이 큰 항공사들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소프트뱅크가 경영난에 처한 공유 오피스 업체죠. 위워크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배경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증산으로 인해 원유 공급이 본격적인 과잉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저장할 공간이 모자랄 지경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세부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30% 캡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관련된 이슈를 지난 연말 때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성토를 했던 얘기는, 금융시장에는 규제를 가하는 게 좋지 않다. 규제는 금융시장 쪽에 가급적이면 없애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30% 캠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욱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제한한다라는 관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업황이나 그 종목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좀 크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반영들을 시장에서 이어지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열심히 해서 그만큼 주가다 그리고 실적들을 내라라고 하는 어떤 자본주의 원칙에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런 규제 자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관련돼서 뭐 인덱스 펀드나 ETF에서 추가로 매도해야 될 부분들 약 한 시총 초과분의 3%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안도감은 있다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본 흐름들, 어떤 수급적인 어떤 곁다리 이슈 말고 본질적인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기조로 보게 되면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계속 매도다, 개인 중심으로 매수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 관련된 쪽에 대한 이슈의 변화는 좀 나와야 될 부분들이죠. 최근 들면은 아마 어떤 리포트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어떤 가장 시장에서 그래도 삼성전자에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탑픽으로 많이 꼽았던 부분들이 약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삼성전자 말고 탑픽을 SK 하이닉스로 꼽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러느냐에 대한 이유는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시장의 안정권이었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잘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실적 내고 스마트폰도 잘 팔고 하는 약간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사업 다각화에 대한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스마트폰은 잘 안 팔리고 디스플레이도 위축이고 가전은 당연히 안 팔리겠고 그나마 반도체로 버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단일 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입장 쪽으로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그리고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지면서 단일 품목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를 본다. 단일 업종이죠. 그에 따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살짝 더 SK 하이닉스로 기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기조가 반영되면서 지금 시장에 변화가 나온다는 것도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4월 7일 화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날 실적 발표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마 실적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좀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예상 영업이익이 한 6조 2천억 정도로 작년 3월 달과 거의 비슷한, 그래서 작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예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특히 또 반도체는 서버용 DRAM 쪽으로는 선전하는데 나머지 모바일용이라든가 나머지 쪽은 그렇게 썩 좋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DRAM부터 연결되는 특히 PC용도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이나 비대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PC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에 따라서 살짝 기대감은 있는데 막상 지금 1사분기에 나왔던 수치를 보게 되면 나머지 섹터들은 다 부정적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6조 2천억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실적 흐름들 뚜껑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분기가 실적이 저점이겠느냐, 보통 많이 얘기하는 상저하고가 되겠느냐, 이 부분도 좀 더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적어도 2분기까지는 이런 실적 여파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하반기에 빠른 전환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데이터나 흐름을 봤을 때는 기대죠. 현재는 오늘 보니까 또 미국은 확진자가 22만 명이 들어서는 숫자까지 나오면서 계속 아직 정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부작용들이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이에 따른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감당하느냐의 부분들은 기업들 실적과도 같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약간 유동성의 힘으로는 견디고 있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동향을 살짝 보게 되면은 아마 좀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시장에 약간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첫 번째로는 시장 관련돼서 먼저 체크해야 될 최근 수급 동향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공매도가 금지가 됐죠. 공매도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이 오히려 공매도가 이제 주가가 좀 움찔움찔하다 보니까 청산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청산에 따른 매수세가 조금씩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관 관련돼서 증시 안정펀드죠. 이게 아마 4월 9일부터 각 금융사들이 집행한 자금이 한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수 쪽 관련된 상품 아마 ETF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일본과 비슷한 흐름들이죠. 그럼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 단기간에는 어떤 기관 중심의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장을 끈다란 관점과 함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안정권 아니면 주가가 반등하는 힘이 좀 더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단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큰 그림상에서는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여파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로 버티다가 또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도 염두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물론 뚜껑을 열어서 이 실적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규제가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는 호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간밤에 WTI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뉴욕 증시가 실업률 폭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원유 가격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 함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나왔던 대표적인 호재와 악재를 다 얘기한다라고 하면 악재부터 안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악재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의 6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다음 주 가게 되면 1000만 명대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 초반에는 잠깐 영향을 받다가 오히려 예측했던 수치야라고 뒤로 좀 약간 위안을 보이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악재는 좀 둔감하면서 호재에 좀 더 민감한 시장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도 약간 설명이 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호재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호재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하나였죠. 특히 유가와 관련돼서 이제 다시 회동해서 감산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막상 지금 어떤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의지가 일단 표명이 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조만간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회동을 해서 감산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회동 뉴스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감산으로 들어간다는 뉴스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유가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감산 쪽으로 틀고 나왔을 때 어떤 시장 반응은 유가가 한 30달러대 이상은 한 번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달러에서 40달러대까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셰일 업체가 어떤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최소 미국의 셰일 업체 같은 경우 어떤 마진을 계산하게 되면은 최소가 45달러, 40달러 이상은 돼야 그래도 간신히 이익이 나면서 BEP 수준을 넘기는 수준일 텐데 여전히 지금 어떤 감산 합의에 따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또 수요겠죠. 수요가 만약에
지금 같은 기조 쪽에서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저희가 생각했던 유가의 기준 뭐 $60, $80대를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공급 관련된 부분들에 한정돼서 그나마 최악에서 돌릴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만나서 합의를 해서 감상까지 이루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항공사들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가슴 아프게 보고 있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물론 가장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글로벌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안 힘든 업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몇 업종들 빼고는 거의 섹터와 업종들이 상당히 좀 타격이 많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대표가 여행 그리고 항공 이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일단 각국이 입국을 제한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동까지 중지하는 명령까지 나와 있고 그러면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 관련된 데이터만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인천국제공항 1일 여객이 2월 24일 날 9,300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개항한 후에 1만 명 미만으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사상 처음 뭐 이런 얘기 앞으로 계속 많이 들릴 것 같은데 그런 또 안 좋은 숫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여객 수도 1월 25일 날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를 하다가 3월 셋째 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91% 줄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여행 지금 29개에 무슨 여행이냐, 무슨 해외를 나가냐. 특히 나가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한 상황들이고요. 또한 3월 달에 국내 국제선 합산 항공 여객수가 174만 명대로 보여지게 되면은 300만 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통계 집계일의 최소다. 이런 부분들도 압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과거 흐름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이런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이 창궐 했을 때 그리고 심각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스 당시 같은 경우는 사태 종료 이후에 여객 모멘텀 회복하기에는 10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기 당시에는 1년 이상 여객 수요가 부담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약 한 3, 4개월 지난 상황, 3, 4개월 정도 시장이 반영하는 수치라고 하게 되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 입장 쪽에서는 일단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은 생존하려면은 적어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일단 최소로 나가는 비용들 줄이고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 유출액 위기라고 하게 되면 비용을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예약했다가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돌려주는 비용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발생하게 됐을 때 유출액 대비 1.2배, 제주항공이 2배, 티웨이 항공 1.5배, 디네어 4배, 디네어가 가장 낮네요.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일단 그러면 비용이 나가려고 하게 되면 일단 매출이 들어오면서 현금이 들어와야 이게 선순환이 되겠죠. 근데 매출 자체가 타격이 80% 정도로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지금 디네어가 그나마 현금이 조금 많고 나머지 항공사들은 거의 1년 이상을 버틸 자금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쪽에 그 금융 지원이라든가 공항 사용료 납부 유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부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항공업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다라고 생각할 상황은 아니겠죠. 정부도 일단 급하다 보니까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 내놓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채 상환 일정들 이것 또한 부담이겠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이 올해 한 5조 정도 상환 일정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심한 쪽은 아시아나항공이겠죠. 이쪽은 지금 당장 이제 인수와 관련된 쪽으로 HDC 쪽으로 빨리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추가 부채 상환 일정들을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어떤 정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 지금 이 시점 쪽에서 이렇게 빠진 항공주들
4만 원 오게 되면은 아마 한 사태 끝나고 한 1, 2년 뒤 가면은 주가가 빠르게 뭐 두세 배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이 사태가 또 정점일지 이 부분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한 번씩 훅훅 들어오는 반등 매수세는 좀 들어올 수는 있어도요. 지금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아직 해결된 게 없다는 관점들 또 조금 더 연장되거나 장기화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파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는 흐름들 확인해 보면서 실적 동향 당연히 별로 안 좋겠죠. 하지만은 지금 당장 여기가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입하기에는 또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많다. 이런 관점들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타격받는 업종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쳤는데요. 관련한 이 자동차 업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울고 싶습니다. 계속 안 좋은 업종 얘기 또 위축되는 섹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참 힘든데요. 근데 좀 좋은 얘기 하면 안 될까요? 네,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앵커님? 네. 저도 좋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안 좋은 이야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짚고 넘어가야 되면 짚고 가야겠죠. 네. 요즘 또 자동차 업종 현대차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기아차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을 팩트를 또 주시를 해야 되겠죠. 현대차 주가만 보게 되면 3월 달까지 해서 올해 한 29% 하락했고 기아차는 4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23%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더 밀렸죠. 근데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특히 이제 뭐 하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게 되는 현상들이죠. 대표적으로 생산이 먼저 차질이 되면서 움찔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이 봉쇄가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또 와이어 하네스라고 하는 쪽이 공급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국내 공장들도 약 한 주 정도 가동을 중단했던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생산까지 차질을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타격을 받았었고요. 근데 일단 중국은 다시 정상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약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판매입니다. 생산도 흔들렸다가 또 판매까지 더 흔들리는 이런 이중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판매 보게 되면 3월 달이 현대기아차 해외 판매가 41만 대, 작년 동기 대비 20% 줄었죠. 거기다가 숫자만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중국이 자동차 3월 달 판매가 44% 줄었다가 이제 한 30%대로 좀 돌아서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입지를 갖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요. 중국 쪽에서 계속 점유율이 떨어졌던 상황 쪽에서 그나마 약간 숨통이 트이는 상황 쪽에서 대표적으로 또 미국, 유럽 어떤 현대차의 텃밭이죠. 이런 쪽이 지금 좋을래야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 쪽까지 보게 되면은 중국은 약간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 또 판매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나마 내수 판매가 살짝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3월 달에 국내 자동차 업계 5개사가 내수 판매가 9%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소세,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와 함께 또는 신차 효과까지 가세가 되는 모습들인데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자동차, 현대기아차 입장 쪽에서 내수가 절대적인 실적의 우위를 차지하는 수준은 아니죠. 내수는 좀 작은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에서 잘 팔아야 됩니다. 해외에서 판로가 막힌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실적 자체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낙폭과대고 저평가 비율이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PBR 기준으로 0.3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많이 빠졌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정상화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주가가 일단 반등을 했다가도 언제든지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대차 바닥이다 생각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100% 올인 이런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인 충격이 나올 걸 대비해서 분할 매수 조건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위워크의 지분 인수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작년 10월이었죠. 어떤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워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구제 고민에 나섰던 게 소프트뱅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주식 공개 매입을 그만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신 통해서 얘기 들은 걸 본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양사의 경영 환경이 모두 악화된 부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워크 측은 소프트뱅크의 약속 파기에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우선 지금 성명에서 위워크 주주들을 상대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이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6,900원 규모의 주식 공개 매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공개 매입은 작년 10월 합의한 어떤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공개 매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소프트뱅크 측은 우선 위워크가 이번 달 1일까지 독과점과 관련된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형사와 또 민사소송과 관련된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제약들이 위워크의 운영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위워크 이사회 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우선 놀라운 동시에 실망스럽다. 그래서 소송을 포함해 모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지난 2017년이었죠. 다국적 IT 투자 펀드인 비전 펀드를 출범시킨 소프트뱅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유망한 창업 초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상대로 투자를 좀 진행해 왔었는데요. 2019년에는 위워크의 지분 2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위워크는 같은 해 8월이죠. 이 기업 공개 시도했으나 현금 부족과 경영난의 경우 휘청거렸는데 이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워크를 살리겠다고 구제 공명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합의를 봤던 내용에서 금융기관과 협조 융자를 통해서 위워크에 50억 달러를 대출하고 15억 달러 규모의 신주 인수권을 조기 행사하기로 했는데 동시에 30억 달러를 들여서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 매입을 진행해 전체 지분의 80%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영난의 원인으로 꼽히던 애덤 뉴먼 위워크 창업자는 이 과정에서 17억 달러를 챙긴 뒤에 경영에서 손을 뗄 예정이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18일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 전날 소프트뱅크가 위워크 주주들에게 공개 매입 결렬 가능성을 통보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논란은 많습니다. 미국 증시도 폭락 사태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되면서 현금 확보가 어려워진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와 또 투자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로 지난달 23일 발표에서 이 51조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만들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만약에 소프트뱅크와 위워크 주식 인수에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면 위워크의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들이 위워크 구제 금융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는 주식 매입 결렬 시에 위워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미룰 수 있다는 게 좀 결론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는 20% 이상 급등을 했지만 최근 좀 과잉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장할 공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세부 내용 짚어주시죠. 네, 올해 초에 50에서 60달러를 나타낸 국제 유가가 20달러대로 60% 가깝게 좀 떨어졌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출구 없는 지금 유가 전쟁 중입니다. 양국은 공급 경쟁에 나서서 생산량을 대폭 지금 늘린 상황인데요. 우선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지금 목적지 없이 바다 위로 떠돌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도하면서 이런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더 키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행선지가 없는 상태로 지금 현재 유조선이 좀 바다 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사우디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만 보더라도 하루 980만 배럴 생산했던 사우디인데요. 이번 달부터 1230만 배럴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죠. 무하마드 반 살만 왕세자가 주도한 이번 생산 증대는 사우디의 시장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유 저장량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오일 재고는 2월 초 대비해서 8,900만 배럴 늘었는데요. 원유 시장 데이터 업체 K플로에 따르면 2017년 초 이후에 최대 과잉 공급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봤을 때는 하루 평균 2,500만 배럴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우디 생산력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 석유 시장의 평화를 중재하겠다는 다른 나라의 접근을 좀 거절했는데요. 지난주 석유 수출기구 오펙 무장국이죠. 이 알제리가 이 시장 상황을 논의하자면서 만남을 제의했지만 사우디는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을 포함한 3국이 대화하자는 러시아의 제안까지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수요가 너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많은 생산업체의 주요 이슈는 영업이익을 내는지가 아니라 원유 판매 대상을 찾을 수 있을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마이너스 유가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도로 포장에 쓰이는 밀도 높은 유종인 와이오밍 와스팔트 시위를 배럴당 마이너스 19센트에 최근에 이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이 지금 입찰했는데, 원유를 가져갈 테니 판매자는 돈을 내라는 우선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에 대한 전망은 좀 어두운 게 사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간밤에는 유가가 그래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현재가 바닥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유가는 바닥이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 미국으로 들어오는 석유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대부분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사우디 쪽에서는 약간은 아직까지 수용을 못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어떤 정상적인 원유 시장을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어떤 다른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바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유럽 자동차 공장들이 셧다운 됐습니다. 업계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공장 폐쇄 조치가 차 제조업체에 어떤 직접 고용된 노동자의 40%에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폭스바겐, BMW, 다임러, 혼다, 또 피아트 크라이슬러, 또 푸조 같은 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0만 넘는 유럽 자동차 업계 노동자가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년 넘게 판매 불황을 겪어온 자동차 업종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인데요. 우선 공급망과 노동자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선 유럽산업협회가 유럽에서 일자리 1,400만 개가 지금 자동차 산업에 달렸다는 분석을 하면서 이 자동차의 공장 폐쇄는 굉장히 큰 심각한 어떤 실업률을 낳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자동차 기업이죠.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시설 중 하나인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공장을 포함한 유럽 공장들을 지금 폐쇄했고요. 우선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모든 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아직 영구적인 해고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탈리아의 FCA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임시 휴가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혼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14일까지 운영이 중단된 영국 스윈던 공장에서 3,000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 의무가 없지만 계속 지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들의 공장 폐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실업률의 내관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이 무형자산의 경제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레포트죠. 무형경제부상, 한마디로 무형자산의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와 소프트뱅크 같은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점차 전환되면서 이 거시경제 내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최근 그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설비, 건설 투자 중심의 유형자산 기반 생산 구조에서 이 무형자산 기반 생산 구조로 전환되면서 이 R&D 같은 이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무형 투자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설명이고요. 우리나라 무형자산 투자의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은 2001년부터 2015년 평균 8%로 유럽 주요 10개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무형자산 집약적 구조를 가진 미국과 스웨덴 등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요.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이 경제 전반의 무형 투자 수준 제고 및 다각화를 통해서 이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또 무형 자산의 특성으로 유발될 수 있는 무형 경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비스 부분, 특히 생산자 서비스 같은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 부분의 무형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 조직 구조, 또 교육 훈련 같은 비혁신 무형 자산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하면서 우리 경제 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무형 자산 확대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또 기업 역동성 하락, 또 경제 사회적 불평등 확대 같은 이 거시경제적 역기능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관련한 연구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락과 함께 이 셰일업계에서 결국 첫 파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줄도산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가장 좀 최근에 월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의 어떤 파산 사례가 였는데, 올해 첫 파산 사례가 나왔습니다. 역시 빚더미에 있는 셰일업계에서의 그 고름이 터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 확산과 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원유 증산 경쟁으로 유가가 더 떨어질 경우에 이 셰일 산업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증명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촉발하면서 세계 경제에 내관을 터뜨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를 최고 생산하는 이 화이팅 페트롤리엄 같은 경우는 경영 악화를 좀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채권자들과 22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대신에 자산 대부분을 양도하는 데 좀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은 어떻게 보면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채무 상환이 일시적 연기 등 회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인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법정 관리와 비슷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페트롤리움의 주가는 연초 8달러에서 석 달 만에 37센트로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00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제 유가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5년에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에서 40달러로 폭락하면서 한 번 휘청였는데, 올해 결국 18년 만에 최저 유가에 직격탄을 맞고 쓰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최대 석유 회사 중 하나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최근 직원의 급여를 최대 30% 삭감한 데 이어서 우선 지금 핵심 경영진까지도 내보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셰일 업계가 지난 5년간의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원가의 한계를 딛고 꾸준히 성장했는데, 이런 유가의 하락에 의한 또 셰일 업체들의 재무 구조의 우려감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도 따스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 대전 19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건조함은 날로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방과 경북, 제주도의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2도, 청주 6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춘천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속초와 강릉 1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18도, 대구 20도, 제주 15도까지 오르겠고 하늘도 맑겠지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